한국의 드라마 정연이의 김태리가 먹는 호빵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호빵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자를 맡고 있는 에밀리 제이콥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018년 저는 시카고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언어의 깊이, 처음 접한 K-팝의 열정적인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틀리게 말해도 늘 격려해 주었고, 주말이면 서울의 곳곳을 함께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텍사스의 겨울 아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끝자락, 오스틴 시내는 여름과는 다른 고요함이 감돌았죠. 도로변 가로수들이 서울의 늦가을 풍경과 묘하게 닮아 있었는데, 특히 떨어진 낙엽 위로 서리가 내린 모습이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방송 전 스튜디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날의 이야기를 구상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노트북을 펴고 넷플릭스를 틀어두곤 합니다. 배경음악처럼 흘려듣던 드라마 소리 사이로 문득 귀에 익은 한국어가 들려왔죠. 추천 목록에 뜬 정연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마치 운명처럼 첫 장면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 속 정연이가 힘들 때마다 찾던 하얀 찐빵 가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호빵의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는데 한국의 24시간 편의점 문화는 제게 신세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늦은 밤에도 따뜻한 호빵이 준비되어 있었죠. 형광불빛 아래 데워 먹은 하얀 호빵 하나가 그날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호빵을 데워주며 건넨 조심하세요, 뜨거워요라는 말에서 느껴진 따뜻한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는 몰랐던 호빵의 역사가 지금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며칠 전 곧 시작할 모닝토크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케빈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같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면서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평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케빈인데 유독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죠. 때로는 짜증이, 때로는 불편함이 역력했고 가끔은 은근한 적대감마저 느껴졌어요. 다른 해외 문화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스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달라지는 그의 모습이 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드라마 정연이를 통해 우리 지역 시청자들에게도 호빵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아침 방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호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청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죠. 첫 전화는 오스틴 북부에 사는 제니퍼 씨였어요. 저도 얼마 전에 H마트에서 호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빵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죠? 특히 김치 호빵은 정말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82세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호빵을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회사원은 야근할 때 호빵 하나로 저녁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대학생 세라는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호빵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였죠. 며칠 전 H마트에서 호빵 찜기를 샀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호빵을 데우는데
그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때였어요. 케빈이 갑자기 마이크를 켜더니 제 방송에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뉴스톤이 아닌 날이 선 목소리였죠. 잠시 끼어들어도 될까요, 에밀리?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증기로 찐빵 아닌가요? 여기 텍사스에도 얼마든지 맛있는 빵이 있는데 굳이 한국 빵을 그렇게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고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의자를 끽 소리나게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의 손에 들린 원고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목에 있는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그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케빈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청취자들도 저도 심지어 스태프들도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필 생방송이었고 저는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1971년부터 이어져 온 호빵의 역사와 66억 개가 넘는 판매량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케빈의 차가운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케빈, 당신도 한번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단순한 빵이 아니라 50년 넘게 한국인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준 특별한 음식이니까요. 그러자 케빈이 픽 웃더군요. 비웃음 같기도 하고 자조적인 웃음 같기도 한. 그의 입가에 걸린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특별한 음식이요? 그가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꼬집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5년 전 제가 아시아 퓨전 디저트 가게를 차렸을 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아니, 됐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마이크를 세게 내려놓았어요. 그때 마치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CM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CM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죠. 하지만 케빈의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스쳐 지나간 그의 표정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단순한 적대감이나 무시가 아닌 더 깊은 상처 같은 것이. 방송이 끝나고 저는 케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그는 서둘러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죠. 5년 전 그가 차렸다는 아시아 퓨전 디저트 가게,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그의 이야기가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CM이 끝나고 방송이 다시 시작됐지만 스튜디오의 무거운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자리를 피한 후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청취자들의 사연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첫 전화는 H마트 푸드코트 직원 리사였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미국 내 한국 디저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H마트의 베이커리 코너는 최근 2년 사이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해요. 특히 흑임자, 말차, 단호박 등 한국적 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들이 미국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도넛만 찾던 현지 손님들이 이제는 인절미 케이크, 팥빙수, 약과를 주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러 H마트의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다양한 사연이 이어졌어요. 텍사스 주립대 동아리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K디저트 챌린지를 연다고 했습니다. 한 주는 약과 다른 주는 호떡을 만들며 한국 디저트의 비법을 연구한다고 해요. 어떤 날은 실패해서 다 같이 웃고 어떤 날은 너무 맛있어서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고 했죠. 샌안토니오의 한 제과점 운영자는 흑임자 크림빵을 출시한 뒤
매출이 30% 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색 크림에 거부감을 보이던 손님들이 이제는 오히려 색다른 맛을 찾아 매장을 방문한다고 해요. 달라스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운동회 도시락에 삼각김밥과 함께 한국식 꽈배기를 준비했더니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이제는 학교 간식 메뉴에도 한국 디저트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스틴의 유명 디저트 카페 운영자의 이야기였어요. 10년 경력의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 디저트를 단순한 아시안 트렌드 중 하나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팥빙수를 메뉴에 추가한 후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죠.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서 문화적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손님들은 팥의 달콤함이 설탕과는 다르다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인절미 크림의 쫄깃한 식감에 감탄했으며 흑임자 라떼의 고소함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 고객들은 한국 디저트의 적당한 단맛과 자연스러운 재료에 호감을 보였고 젊은 고객들은 SNS에 공유하고 싶은 비주얼과 특별한 맛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방송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유리창 너머로 케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스튜디오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듯 했어요. 여전히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죠. 특히 디저트 카페 운영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의 모습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카페 운영자가 처음의 편견과 그것을 깨고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모습을 그 이야기에서 발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자세도 조금씩 흐트러졌어요.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케빈의 눈가가 희미하게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케빈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실패의 기억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요. 저도 모르게 케빈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동료 PD 마이크를 제작진 휴게실에서 발견했어요. 10년째 이 방송국에서 일해온 마이클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커피 2잔을 들고 다가가자 마이클은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가 구석의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하던 그는 5년 전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사실 케빈의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해.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오랜 동료를 향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케빈은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금융맨이었다고 해요. 안정적인 수입과 좋은 직책이 있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바로 자신만의 디저트 카페.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수제 디저트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오스틴 시내에 스위트 메모리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케빈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애플파이 레시피를 기본으로 여기에 아시아의 다양한 재료를 접목시킨 퓨전 디저트를 선보였어요. 처음에는 독특한 메뉴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카페에서 300m 떨어진 곳에 H마트가 들어섰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요. 마이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H마트가 들어선 후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H마트의 베이커리 코너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갓 구운 빵과 디저트를 선보였고 시즌별로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면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특히 아시안 디저트 섹션은 독특한 재료와 비주얼로 SNS에서 인기를 끌었죠.
케빈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애플파이에 말차를 넣어보기도 하고 흑임자 크림을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도 개발했어요. 밤낮 없이 레시피를 연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빵을 굽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월세도 내기 힘들어졌고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점점 퀄리티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8개월 만에 카페 문을 닫아야 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폐업을 결정하던 날 밤 케빈이 H마트 베이커리 코너를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날은 12월에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카페의 마지막 재고 정리를 마친 케빈은 어둠이 내린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고 그러다 불현듯 H마트 앞에 멈춰 섰다고 해요. 형광빛 아래 가지런히 진열된 디저트들을 보며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호빵 진열대 앞에서는 유독 오래 머물렀죠.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호빵을 골라가는 모습, 아이와 함께 온 엄마가 호빵을 불어가며 아이에게 먹여주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것저것 고르며 웃음 짓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그날따라 모든 장면이 한편의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요. 마이클은 그날 밤 우연히 H마트에 들렀다가 케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창가에 비친 케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고 해요. 케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서 있던 케빈은 주머니에서 카페 열쇠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고 해요.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케빈은 아시아 문화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반응은 어쩌면 실패한 자신의 꿈에 대한 방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에 저는 케빈의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보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옆에는 반쯤 먹다 만 호빵이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방송 중에 누군가 건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다가도 결국 한 입 베어 물었던 걸까요? 마이클에게 들은 케빈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한 저는 케빈의 자리에 작은 보자기를 올려두었어요. 그 안에는 H마트에서 산 호빵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단팥, 슈크림, 피자 맛이었죠. 잠시 후 출근한 케빈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자기를 보더니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놓았는지 모르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방송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호빵의 달콤한 향기가 스튜디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케빈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호빵 하나를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호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손끝으로 따뜻한 호빵을 살짝 매만지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어요. 방송 시작 5분 전 케빈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의 말을 미리 막아섰습니다. H마트에 새로 나온 겨울 한정 디저트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더니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수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 후 우리는 H마트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베이커리 코너는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케빈의 입술이 여러 번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다 문득 옆에 있던 호빵 찜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케빈은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매일 아침갓 구운 빵으로 손주들의 아침을 책임지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마침 한 가족이 호빵 찜기 앞으로 다가왔고 어린아이의 호빵을 사달라는 모습에 케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마치 5년 전 이곳에서 홀로 서 있던 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게를 나오는 길 케빈은 호빵 찜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였지만
제가 먼저 카트에 넣자 말리지는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텍사스에서 40년 넘게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고 해요. 손님들은 그곳을 할머니의 부엌이라고 불렀답니다. 오스틴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아침을 여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고 합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하루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방과 후 할머니가 구워주는 쿠키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특히 애플파이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계피향 가득한 부엌에서 할머니는 한 조각 한 조각에 정성을 담았고 손님들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케빈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따라 카페에 갔던 기억,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반죽을 도왔던 순간들, 할머니가 손수 구운 빵을 먹은 손님들의 행복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케빈의 어린 시절을 채웠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케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H마트의 성공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건 핑계였을 뿐이었죠. 진짜 실패는 할머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빵을 파는 가게는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수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레시피를 자주 바꾸고 더 화려한 메뉴를 추가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대요. 빵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며칠 뒤 케빈은 스튜디오에 호빵을 가져왔습니다. 호빵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호빵 하나를 건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놀라운 맛이 느껴졌어요. 달콤한 팥 앙금 사이로 은은한 시나몬 향이 퍼졌고 빵의 결은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애플파이 레시피를 호빵에 접목한 것이었죠. 그날 방송에서 케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실패한 카페 이야기, 할머니의 레시피 이야기, 그리고 호빵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그의 호빵을 맛보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방송이 끝난 후 케빈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H마트 베이커리 담당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자신의 레시피로 새로운 퓨전 호빵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케빈의 눈빛은 5년 전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미소 속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의 방송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H마트 베이커리 담당자와 케빈이 함께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의 애플파이 레시피를 응용한 시나몬 애플 호빵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케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년 전의 실패, 할머니의 부엌에 대한 추억, 그리고 호빵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까지. 그의 이야기에는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겨울 아침의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H마트 베이커리 담당자는 케빈의 제안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 관계였던 사람의 제안이라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케빈이 가져온 시나몬 애플 호빵 샘플을 맛보는 순간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레시피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방송 중간에 준비된 시식 시간은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따뜻한 호빵에서 피어오르는 시나몬 향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시식단으로 초대된 청취자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한 청취자는 어릴 적 크리스마스 아침에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계피빵이 생각난다고 했고, 또 다른 청취자는 한국의 호빵과 미국의 애플파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어요. 그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깜짝 게스트의 등장이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케빈의 할머니가 손수 구운 애플파이를 들고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며 당신의 30년 레시피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호빵을 처음 맛보시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호빵을 드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케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손주의 아픈 시간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마음 아팠다고, 이제야 그 아이가 진정으로 웃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케빈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H마트 베이커리 팀과의 미팅 이후 그는 한국의 제과점들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정년이 드라마에 나왔던 그 오래된 빵집들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죠. 케빈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H마트에 들러 호빵을 사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호빵 문화가 할머니의 따뜻했던 부엌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주의 변화를 반겼어요. 할머니는 케빈이 한국의 베이커리를 배우러 간다는 소식에 옛날 앨범을 꺼내오셨습니다. 40년 전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 할머니는 유럽의 베이커리를 배우기 위해 홀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때의 설렘이 지금 케빈의 눈빛에서 보인다며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방송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 우리는 세계의 빵집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각국의 제과 문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의 호빵과 빵 문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따뜻한 빵 이야기가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케빈은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서울과 부산의 유명 베이커리들을 찾아다니며 현지의 빵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동네 빵집들을 방문하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그의 눈빛은 5년 전 처음 카페를 열 때처럼 반짝였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겸손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케빈은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정년이를 보며 단어를 외우고 한국 베이커리 유튜브 채널을 보며 제과 용어를 익힌다고 해요.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케빈은 한국의 작은 호빵을 통해 배웠나 봅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CNN 본사 회의실에서 한 여자 기자가 팔짱을 끼고 상사의 말을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K-팝이나 한류 같은 가벼운 주제로 제 커리어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CNN 기자를 하고 있는 에밀리 스콧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아시아 전문 기자로서 홍콩과 일본을 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관심 밖이었죠. 단지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뉴욕 본사의 회의실에서 새로운 취재 지시를 받던 날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어 일본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 국장이 다가와 한국 특별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빌보드 차트 진입 소식을 다루자고 제안이 왔었죠. 그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항상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과 정치 뉴스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경제정치 전문 기자의 경력을 대중문화 기사 하나로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받은 올해의 언론 인상이 떠올랐죠. 시위대 한가운데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요. 이제 와서 10대들의 팬심을 다루는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하고 싶었죠. K-팝이나 한류 스타를 다루는 가벼운 기사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 국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달라. 한국의 IT 혁신과 사회 인프라를 심층 취재하는 거야.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흥미로워. 국장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달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테슬라 최고 기술 책임자와의 인터뷰 중에 그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언급했었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따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얼마 전 구글 본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기자로서 한국을 피해만 다닐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매일같이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소식이 올라왔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만난 스타트업 CEO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결국 취재를 수락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옆자리에 토머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또 일본이야? 그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이번엔 한국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 솔시티를 검색하자. 화면을 가득 메운 건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마천루들이었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야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도쿄의 시부야나 상하이의 푸동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시차를 고려해 호텔을 예약하고 현지 가이드와 통역을 섭외하는 일은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서류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아마도 이번 취재는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죠. 이미 수십 번 다뤄본 아시아의 경제 성장 스토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퇴근 직전 수석 편집장이 제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그동안 써온 아시아 관련 기사들이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 자네한테 3주를 주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줘.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해가 저물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마치 아까 본 서울의 야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여권을 꺼내려 가방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외국인 전용 자동 심사대가 더 빠르실 거예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항 직원이었죠. 그의 안내를 따라 자동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여권 스캔과 지문,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끝났어요.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차량 내부였어요.
옆자리의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었고, 앞자리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태블릿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앱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목적지를 검색하는 모습이 제 할머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제 할머니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고집하시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고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신기했던 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반영되어 경로가 계속 변경된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정교하진 않았죠 라고 중얼거리는데 기사님이 웃으며 서울은 디지털 도시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미디어월이었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아트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능숙한 영어로 호텔 주변의 편의 시설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호텔 앱을 통해 룸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풍경들을 정리하려는데 제 노트북 화면에 반사된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분명 출발할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 취재를 위해 CNN 촬영팀과 만났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맨 마이크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전통 가옥이 늘어선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키 180cm는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감색 블레이저에 베이지색 면바지, 흰 셔츠에 깔끔한 차림새였죠. 처음 본 순간 든 생각은 이 사람이 가이드라고 였어요. 마치 잡지 표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세련된 외모에 놀랐거든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할리우드 배우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미소였어요. 전문가다운 예의 발음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옆에 있던 마이크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저 사람 정말 가이드 맞아요? 혹시 연예인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도 마이크와 저의 고정관념을 준혁은 완전히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설명은 제가 만난 어떤 가이드보다도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처마의 곡선이 하늘을 향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그의 손짓을 따라 시선을 들어올리자 지금까지 몰랐던 한옥의 섬세한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곡선은 비나 눈이 내릴 때 물방울이 기와를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된 거예요. 보통 건축이 자연을 거스르는 법인데 한옥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손은 쉴 새 없이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사의 한 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창호 앞에 멈춰선 준혁은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림자가 만드는 패턴을 고려해서 디자인됐죠. 그가 문을 살짝 열자 마치 마법처럼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자 무늬가 드리워졌어요. 한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죠. 마이크는 즉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고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 무늬가 렌즈에 담겼습니다. 햇살, 창호, 그림자가 만드는 순간의 예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한옥 카페였어요. 전통 한옥 안에 최신식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죠. 준혁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마이크도 이건 정말 새롭네요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북촌 팔경을 둘러보는 동안 준혁은 각 장소마다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다 보니 어느새 노트 여러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특히 그가 영어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준혁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할머니께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세요라고 전했어요. 촬영 일정이 있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순간 느낀 따뜻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준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가 환하게 웃으며 양손으로 정중하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죠. 순간 그의 손끝에 묻은 먹물 자국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취미로 한국 전통서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한국관광공사 국제의료관광 전문가이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로 그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도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흰색 명함이었지만 구석에 작게 새겨진 전통 문양이 세련되게 느껴졌어요. 마이크가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준혁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북촌에서 전통차 시연회가 있는데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손가방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은 것 같은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 속 준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지닌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북촌 취재를 마치고 이틀째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도시의 활기찬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홍대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할 예정이었죠. 준혁이 추천해준 카페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100년 된 양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돌 벽면 한켠에는 디지털 아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서울의 젊은이들은 이런 공간에서 미래를 그려요. 준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다고 해요. 실리콘밸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면 서울의 혁신은 이런 카페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27살이라는 놀라운 나이의 김태현 대표는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라는 단순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어요.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테크놀로지 미치, 휴머니티라는 문구가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AI는 좀 특별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거리를 걷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신호등까지 8m 우측에 돌출된 건물 공사장 주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확하고 세심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작년에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난 게 계기가 됐어요. 그 친구가 말했죠. 내가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을 도와줄 따뜻한 동반자라고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AI 기술을 시연해 보여줬어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철학이 느껴졌죠.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이크는 카메라에 담긴 장면을 확인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인터뷰는 CNN에서도 흔치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준혁은 절 근처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을 돌자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준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건어물 파는 할머니께서 외국인 관광객과 스마트폰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This is 프리미엄 드라이드 엔초비 구드 포 수프. 서툰 발음이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를 사려는 중국인 관광객 앞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위챗페이로 결제를 받으셨죠. 옆 가게 과일 상인은 카카오페이, 애플페이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새 것과 옛 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죠. 준혁의 말을 들으며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의 시선은 어딘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취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는 동안에도 생각이 이어졌어요. 제 앞자리에 앉은 60대로 보이는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차트를 보며 머리를 갸우뚱거렸고, 옆자리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태블릿으로 토익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한 직장인이 스마트워치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문득 뉴욕 지하철에서 매일 보던 광경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있곤 했었죠.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디지털 오피스 같았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저녁 무렵 준혁과 함께 한강변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번지는 모습이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한국인들의 청결 문화는 어떠셨나요? 준혁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공기 정화 시스템부터 음식점마다 비치된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뉴욕의 지하철역과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준혁은 흥미로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청결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자기 관리의 시작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자신의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까지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디어의 자유예요. 그의 설명처럼 한국의 SNS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휴대폰으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일본 특파원 사토 히로시가 서울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본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도쿄 G20 정상회의 때 그와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 열등한 복제품이라고 폄하하는 기사를 썼죠. 심지어 제가 쓴 한국 기업 관련 기사에도 신랄한 비판을 담은 답글을 보내왔었어요. 메일을 읽던 제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준혁이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여주자 준혁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히로시 씨, 그분의 기사는 좀 말을 흐리는 준혁의 모습에서 히로시의 평판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히로시의 직통 메일이었죠. 내일 아침 8시 웨스틴 조선호텔 30층 레스토랑에서 뵙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의 메일에는 어딘가 거만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라는 준혁의 다음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히로시의 편향된 시각이 이번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고 누군가의 편견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저물자 한강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LED 조명이 물결치듯 반짝였고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대여한 자전거를 타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 리 없어. 히로시에게 답장을 보내며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태블릿에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일의 만남이 이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요. 다음 날 아침 본사가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의 30층에서 사토 히로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은행원처럼 딱딱해 보였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몇 줄기 흰머리가 보였죠. 그의 얼굴에 띈 미소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경제면이었죠. 그는 제가 앉자마자 신문을 접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 에밀리 씨. 한국 취재는 재미있으신가요? 그의 첫 마디부터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보듯 한국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였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저는 태블릿을 켜고 제가 취재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한국이 이제야 시도하는 기술들을 완성했죠. 히로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태블릿 화면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1위. 그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예를 들어 도쿄의 지하철은 그의 말을 자르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전 구간에서 5G가 끊기지 않아요. 택시 앱은 AI로 최적 경로를 찾아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죠. 영상 속에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복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결국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준혁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는 방금 발표된 WHO의 의료기술 혁신 국가 순위가 떠 있었고 한국이 1위였죠. 옆자리에 놓인 히로시의 휴대폰도 같은 뉴스 알림을 받았는지 진동이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후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히로시는 여전히 불편한 미소를 지은 채 그 유명한 가이드와 함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말투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곳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일본이 10년째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히로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에밀리 씨, 한국의 성공은 진정한 혁신이 아닌 서구 문화와 일본 기술의 모방일 뿐이에요. 이건 곧 끝날 유행이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실리콘밸리에서 온 투자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건 완전히 틀렸네요.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히로시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히로시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바로잡고 싶었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혁을 만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회의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취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연구소 방문 이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혁은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한 전통 찻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는 전통차 제조 과정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차 향기 속에서 준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원래 IT 회사의 개발자였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가이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왜 그가 이토록 열정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은 제가 처음 보았던 도시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도시를 바라보며 준혁은 서울의 변화와 불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에서 이 도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사 마감이 다가오던 날 밤늦게까지 호텔룸에서 원고를 다듬었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는데 한 줄 한 줄을 쓸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제 기사 한국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는 CNN 국제면에 실렸고 예상 밖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 섹션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편집장이 전해주더군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몇 곳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추가 취재를 요청하는 연락도 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테크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기술 기사에만 반응하던 레딧의 테크 섹션에서 제 기사가 상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죠. 댓글에는 한국의 기술 혁신 방식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해요. 히로시에게서도 메일이 왔는데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지사에서 한국 기술 산업을 다시 취재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덧붙였더군요. 그의 태도 변화는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다음 주면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준혁에게 도착 일정을 알리자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입장이 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 취재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서울에는 제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서울 방문이 정말 기대되고 돼요. 처음 서울에 갈 때는 타이에 의해 갔었는데 이번 취재는 제가 자원해서 가는 거라 더 설렙니다. 이번에는 취재를 핑계 삼아 준혁 씨와 데이트도 하고 싶답니다. 준혁 씨한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이번 방문도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